안녕하십니까, 오윤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2024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5가지, 아니다,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에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각각 5가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예측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653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24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 5가지를 보면은 금리나 기대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서 2024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달리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마찬가지로 5가지입니다. 금리와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매물이 쌓이고 미분양 늘어나는 각각 어떤 그 경제 지표들에 따르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다는 것, 그리고 대출 규제라든가 출산율과 인구 감소 등등의 요인이 각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이 추이를 보면 올해 1월만 하더라도 6.4%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모습,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상승 그래프는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근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3.2%까지 소비자 물가가 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대출 금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낮아져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엔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는 거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요. 인허가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년 대비, 5년 평균 대비, 그리고 10년 평균 대비해서 이 수치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하는 점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공급 부족, 불안 심리 가중으로 연결되고 결국에 주택 수요 청약 몰려서 과열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를 말하던 기재부가 9개월 만에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그리고 반도체가 살아난다, 기타 등등해서 내년의 경제가 적어도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국가 경제의 어떤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분명히 연결될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전세 그래프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매매 가격 아래쪽에 분홍색으로 나타낸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매매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사면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보다는 전세로 일단 들어가자라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2017년을 보면은 이 그래프 보시는 바와 비슷하게 매매 가격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이게 고정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매매 가격을 밀어내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이 매매 가격이 상승한 거는 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표를 이제 보시는 게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매매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이 매매 가격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유는 개발 사업의 영향입니다. 2024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각종 장밋빛 개발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이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거 이외에도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GTX ABC 노선에 이은 DEF 노선, 이게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가치를 높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에 더해서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수도권 각 지역이 서울 편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도권 인근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의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인의 경우를 보면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 거점마다 개발 계획, 그러니까 교통망이 이렇게 좀 더 보강이 되고 행정구역이 서울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브랜드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들, 그리고 서울에 대한 그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도권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 수도권도 이제 가격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가격 상승의 어떤 근거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요인 5개를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에 대한 걸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하락의 요인은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출 금리를 보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계속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2차 폭락, 3차 폭락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채권 금리 추이를 보면 이 파란색이 10월 말 기준인데요. 대출 금리가 7%라든가 6.7%라든가 6.650%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단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계속 유지될 거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도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에서 잔액은 1062조,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은행 대출로 이렇게 가계대출로 풀려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출을 좀 줄이자, 좀 조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 이런 대출을 조이게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급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매물과 미분양 증가, 그러니까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보면은 6만 호, 그 중에서 중공업 미분양은 10,000호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하게 새로 짓는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될 리가 있느냐, 값이 상승할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를 보면은 매물의 개수가 10월 말 기준에서는 대략 8만 개에 가까워져 있고 11월에는 이제 8만 개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매물이 많다라고 하는 건 가격 하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4년에도 계속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래량 추이도 보면은 기존에 3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대략 3,000개 내외였다가 10월을 보면은 10분의 1로 쪼그라든 300개가 안 되는 어떤 거래량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처음에는 급매물 위주로 소화되다가 어느 정도 일정 단계가 되면은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 정상 가격 또는 좀 더 상승한 가격에도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급매도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죠.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추이를 보면은 요 100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 100 미치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100 이하로 이렇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심리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출 규제 역시 하락의 어떤 근거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은 치솟는 가계빚에 전세 대출 DSR 고민하는 정부.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DSR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규모를 측정해서 대출액을 결정하는 게 매매에는 적용됐었는데 전세는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이제 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이 가계빚이 1,000조 원이 넘으면은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이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전세 대출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이제 고민하는 정부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 기사 신문 내용을 보면은 가계부채 총량제 때도 DSR 규제 제외된 전세 대출 이번에는 과연 DSR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겠다, 대출을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이 없어지게 돼서 이 매매 가격의 상승과 연결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또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큰 경제의 흐름, 그러니까 이 거시 지표라고 하죠. 인구의 수, 그러니까 출생아 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 저출산으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예측을 보면은 2070년이 되면은 현재 5,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3,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거다.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굉장히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 5개씩 살펴봤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아까 보신 바와 같습니다. 상승하는 요인 5개, 하락하는 요인 5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 개인 예상을 정리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7년과 좀 상황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 정부의 정책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냐 안 하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계속 유도해야겠다, 아니면은 좀 상승세로 전환시키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시작할지 펼치게 될지 굉장히 미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2017년과 상황은 유사하지만 과연 이 유사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현재 수치, 그러니까 대출이 6%다 7%다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또 하나 감안하셔야 되는 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대출 금리가 6%다 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고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측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운다거나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이 의사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지금 금리는 6% 7%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아니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10%까지 간다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이 6%나 7%에 맞게 계획을 세웠던 게 굉장히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 어떤 그 대출 금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부동산 어떤 거래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거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변수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진 의견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항상 그러하듯이 혹시 제 이야기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당연히 제 의견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가 뭐가 잘못됐다 싶으시면 따끔한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